중국인 무비자 관광객 상대로 칼부림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후 여러 가짜 뉴스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는 시신을 은닉한 것도 모자라 여자친구 가족들에게 허위로 연락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지 오늘로 이제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SNS에 좀 우려스러운 글이 올라왔거든요. 경찰이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수사에 착수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게 9월 29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예. 한시적이죠. 내년 6월 30일까지이고 3일 이상 단체 관광객이 전담 여행사를 경유한 경우에 최대 15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예. 처음부터 좀 정상적인 수준의 우려도 있었고 예. 또 그 외에 음모론에 가까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일 서울 은평경찰서가 신고를 접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인 무비자 관광객이 내일 아침 7시에 모든 학교 앞에서 칼부림한다. 예. 이런 내용의 SNS 글을 올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 맥락이 사실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예. 이게 어떤 강력 범죄의 예고일 수도 있다.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이걸 일단 공중협박죄 혐의를 두고 현재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추적하는 중입니다. 예, 그 짚어주신 문제글 30일 오전 7시 칼부림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는데 다행히 그 해당 시간에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뭐 협박이나 살인 예고 등은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규정이 그동안 처벌 규정들이 뭔가 좀 애매하다, 좀 예.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협박죄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시행된 게 올해 시행됐기 때문에 예.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면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 작성자가 실제로 이러한 행동을 할 생각이 있었든 없었든 그리고 또 자신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할 거라는 그런 거짓말을 올렸든 그렇지 않든 예. 모든 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런 내용의 글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현재 경찰은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찾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런 일이 물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자신이 저지를 범죄를 미리 예고하고 그 반응을 본 다음에 실제 범행에 착수한 경우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뭐가 좀 이상하다 설마 하겠느냐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수사기관이 해야 될 그런 현재 좀 정확하고 필요한 그런 대응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글을 작성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어쨌든 작성자를 먼저 검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경찰이 계속해서 검거를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경로에 대한 부분만 좀 어느 정도만 파악이 되고 처음에 어떻게 게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좀 시간이 그렇습니다. 걸리는 이유 궁금합니다. 네, 온라인 범죄의 특성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로로 처음에 이 글이 알려졌는지 그리고 또 더 찾아 들어가면 작성할 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작성했는지 등등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예. 어떤 처음에 글을 작성할 때 또는 그 글이 전파될 때 이게 모든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운영하는 회사가 다 국내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수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오히려 약간 좀 휘발릴 수 있는데 예. 실제로 처벌할 수 있을 또 처벌해야 될 만한 그런 글이고 그런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결국은 수사했습니다만 작성자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되고 또한 또 찾고 있습니다만 과연 찾을 수 있을지는 사실 자신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그 지난달에 신세계 면세점 폭발 협박글을 올린 30대 남성의 경우에는 검거도 하고 구속이 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구속 여부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구속 여부는 물론이고 찾는 네네. 것도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찾아야 하고 예. 또한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예. 또 우리 경찰 수사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찾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만 예. 이 범죄의 특성상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정도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누가 작성했는지를 찾는다면 예. 그 작성자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그 작성이 처음이 아닐 수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행적들까지 조합해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신림동 칼부림 예고글 역시 정부가 글을 올린 30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천만 원대 이제 손해배상에서 승소를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명백한 어쨌든 전례와 판례가 이제 생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왜 발생하느냐를 되짚어봤을 때 처벌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처벌이 솜방망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질릴 수 있고 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여러 인력들이 낭비됩니다. 그에 따라서 다른 곳에서의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한 금전적인 부분도 결국은 다 세금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범죄는 결국은 범죄자 개인이 판단을 해서 그렇죠. 결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아무리 경각심을 갖고 미리 대비한다 하더라도 모든 범죄를 사전에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 그런 만병통치약이 있고 즉효약이 있다면 당연히 이미 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이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는 이렇게 SNS에 올리거나 또는 온라인을 활용한 범죄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꽁꽁 숨어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가 되겠고요. 그 또 하나는 좀 통계를 좀 봐야 됩니다. 통계요? 왜냐하면 예. 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다음에 이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72건의 수사가 진행됐고 또 49명의 범인을 잡았거든요. 이게 국회 법사위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이런 글을 썼으며 도대체 왜 썼느냐? 이 자료를 통해서 현재 이 범행의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범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연령대를 우선 보면 이렇습니다. 20대와 30대가 절반 정도인데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대도 한 명 있고요. 60대 8명, 50대 7명, 70대 이상이 3명. 연령대가 다양하네요.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관련된 사건을 실제로 업무상 처리하다 보면은 뭐 젊은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많이 써라는 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이 하겠지라는 것도 아니고 다 섞여 있어요. 일반화가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관심을 갖는 특정 세대가 관심을 갖는 주제와 관련된 글은 물론 다 분류가 됩니다만 좀 이런 글들은 사실 연령과 관계없이 다 쓴다, 쓸 수 있다라고 통계상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범행의 동기입니다. 일단 피의자를 체포한 다음에는 수사가 진행되잖아요. 예. 그리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동기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악질적인 범행인지도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법사위 자료를 보면은 범행 동기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게 13명이나 되거든요. 또 그 다음이 이제 과실도 10명이 있고요. 또 이해 당사자나 제3자에 대한 분풀이 또 있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정신 이상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계 곤란과 어떤 처지 비관도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하죠. 예. 그리고 근데 그중에서 좀 눈길을 끄는 것은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범행 동기에 의한 공중협박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좀 힘이 좀 빠지는 결론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사회나 특정 집단에 대한 불만을 우리 사회가 완전히 제거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불만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여부도 사실 다 경우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범죄 역시 물론 피의자를 잡아서 그 동기도 확인해야 되고 누구인지도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참고 자료들은 있지만 앞으로도 이거를 완전히 뿌리 뽑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참 죄송스럽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되면서 이런 협박글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을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든 아니면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든 그거는 개인의 자유죠. 그리고 그러한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뭐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들 자신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출을 하고 또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국가에 해악을 끼치면은 이거는 법적인 여러 가지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의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우리 법이 적용하는, 우리 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되는 것들은 충분히 다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음모론 또는 근거 없는 주장들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이 기반한 또 반중 혐오론에 기말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또 후원금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후원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선 이번에 발생한 화재가 대전 화재가 중국에 의한 것이다. 중국이 화재의 배후에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건 좀 여러 가지의 음모론이 좀 결합된 건데 예. 부정선거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불을 중국이 지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음모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자원 화재가 있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들의 신분을 전혀 확인할 수 없고 예.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간첩들을 투입시키거나 또는 우리나라에 혼란을 일으킬 사람들을 투입시키고 있다.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걸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 뭐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정부가 발표를 했죠.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그리고 전산 차원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현존할지 몰라도 입국하는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는 예. 입장도 밝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까지 잘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텐데 그런다고 해서 이런 음모론이 사라질지는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참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유포되면 안 될 텐데 다음 사건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예. 내용인데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에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해온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사망한 시점이 무려 1년 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20일이죠. 이때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새로 구입한 살해 후에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은닉을 한 건데요. 일단 살해 사실을 자백했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시신을 이제 손괴하거나 은닉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적인 추가적인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시신 은닉죄가 추가로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살해 후에 김치냉장고를 구입해서 시신을 은닉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행동들을 조작했다. 그리고 그 후 새로이 만난 또 다른 제 여자친구에게 교제녀에게 좀 대신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결국 신고를 했고 이렇게 체포됐는데요. 여러 가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살해 후에 시신을 유기한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허위 연락을 했고 또 현재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대신 연락을 해달라 부탁까지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벌어지는데 예. 살해 후에 자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는 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장을 버려두고 도망쳤다가 여기에서 체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살해 사실, 살인 사건이 벌어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시신이 발견되어야 살인이라고 확정을 하고 수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신에 남겨진 증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범인을 잡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신의 살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즉 완전 범죄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 시신을 감춥니다. 그런데 이 감추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든 범행 현장에서 그리고 또 자신의 근거지에서 먼 곳으로 내다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경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운반과 이동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해 현장에서 밖으로 시신이 나가지 않도록 한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크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선 자신이 매수해서 직접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임차한 집이라면, 뭐 월세집 또는 전세집이라면은 언젠가는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이때 발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월세집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월세를 납부하면서 거주는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월세를 계속 납부하면서 시신을 들키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사회생활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띌 수가 없는데 피해자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의 연락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일단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통화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래도 가해자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꾸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들통이 난 사건인데 범행 후에 자수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지 않고 끝까지 감추고 도망 다니고 자신의 죄적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죄질은 굉장히 나쁜 범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향후 처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다친 10대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던 40대 엄마가 돌연 이제 경찰에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에 이미 딸은 숨진 상태였는데 이 엄마가 구속된 이유가 뭡니까? 네, 우선 예.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유기치사라고 하면 내버려 둔 거예요. 유기는 네, 보호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버려 둬가지고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그로 인해 사망했다. 이게 유기치사인데요. 그런데 이 유기치사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혐의가 바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22일이었죠. 22일 오후에 이 모친이 자신의 딸을 차에 태워가지고 직접 병원 응급실로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의사들이 봤더니 온몸에 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숨진 상태였거든요. 의료진이 봤을 때. 하지만 이 모친은 좀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병원 내에서 좀 소란을 부렸다, 난동을 부렸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죠. 그래서 병원에서 의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결국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온몸에 있는 멍입니다. 예. 이 멍이 왜 생겼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이 사건의 어떤 여러 가지 감춰진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시신에 있는 멍은 추락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교통사고 등의 사고일 가능성도 있고 또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만 자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폭행입니다. 즉 시신에 멍이 있다고 해서 누가 때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졌고 살아있는 상태에도 충격이 가해졌기 때문에 피하에 출혈이 발생했다. 이게 바로 멍이기 때문에 생존 당시의 외부 충격이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왜 가해졌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부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밝혀질 것이고 만약에 누군가 생전에 폭행을 해서 이런 결과를 야기했다면 유기치사가 아니라 뭐 폭행치사, 상해치사, 뭐 학대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가해를 해서 죽였다면 이거는 살인죄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당시에 적용한 혐의와 추후에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그때의 죄목은 달라질 가능성도 현재는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폭행이라고 결론이 지어진다면 모친이 딸을 직접 폭행했을 수도 있고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경찰이 이제 어떤 점을 집중해서 수사를 이어갈까요?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모친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가수도 하고 그리고 또 행사 진행도 하는 그런 모친이었는데 당시에도 이 딸과 함께 행사에 간 거,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같이 갔을까? 그리고 평소에도 같이 다녔는가? 이 딸과 모친의 엄마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그동안 뭔가 비정상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갈등 관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둘 사이에 어떤 신랑이가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공범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행사장에 모녀가 함께 갔는데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보면은요. 그 전날부터 밤부터 딸이 안 보여요.
예, 그리고 모침만 포착이 됐거든요. 물론 영상이 없다고 해서 이미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사망 시각이 언제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사망 시각에 이 모녀 외에 다른 사람도 현장에 있었느냐, 혹시 이 딸에게 뭔가 앙심을 품거나 또는 불만을 품을 만한 다른 사람이 존재하느냐, 이 부분을 확인해야 공범의 존재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끝까지 부인을 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감추는 경우보다는 자신의 어떤 그 죄책감 때문에 진실을 털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 역시 경찰이 뭐 최고 수준의 뭐 수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내는 것, 뭐 부검을 통해서 부검 결과를 통해서 추궁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특검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유착 의혹 등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서 이제 오늘 나란히 법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지금 2시 16분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가 시작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두 피의자 모두 구속된 상태이고요. 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절차가 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구속 적부심이잖아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구속이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냐 또는 부당했냐, 적부를 가리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러 사건들을 뭐 다루면서 이 구속 적부심을 이제 청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구속된 후에 자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구속 전에도 자백하는 경우들이 많고 무죄를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일단 구속이 된 다음에는 적어도 이제 일단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더 큰 형벌을 받을까 봐, 즉 법원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절차에 순응을 하고, 그리고 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조치는 잘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즉 이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 자체가 구속이 틀렸다,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곰곰이 뭐 다 따져본 다음에 성공 가능성이 없으니 괜히 밉보이지 맙시다. 이거는 그냥 요 절차는 취하지 말고 차라리 재판 공판 절차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가지고 네.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형량을 낮추는 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모으는 경우가 훨씬 많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나 권성동 의원 모두 상당히 좀 과감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건과 이 주요 정치인이나 고위층의 경우에는 보이는 좀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7월이었죠. 예. 네, 구속적부심을 이제 절차를 좀 진행했습니다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던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좀 본인들은 구속 자체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 증거가 뭐냐? 구속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인지, 또한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총재는 이 사건 관련해서 특검의 시각에 따르면 공범관계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두 피의자가 확보해서 제출하려고 하는 증거 또는 새롭게 내세울 진술들이 둘 사이에서 뭔가 사전에 준비가 된 것인지, 또는 우연히 이렇게 적부심을 청구한 것인지 등등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가 석방을 결정하게 되면 즉시 풀려나서 다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석방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호불호 또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나 평판 등이 아니에요. 지금 판단하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가 틀렸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면 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예. 즉 이걸 좀 쪼개서 보자면 당시 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죠. 범죄 사실의 소명입니다. 예, 즉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특검에서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 자료를 제출했죠. 기타 다른 참고인 또는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까지 진술까지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부된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두 피의자는 이거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인지 또는 그게 무엇인지
언제 제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이제 오늘 이 절차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설령 이 범죄 사실의 소명까지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죠. 결국 더 좁혀본다면은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보아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만약 당시 그 법원의 판단이 틀렸다고 본다면 예. 이거는 풀려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시 구속영장, 당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 근거가 뭐냐? 이 두 피의자의 지위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관련자들은 다 털어놓았는데 예. 그와 상반되는 진술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다른 증인들에 대한 회유 가능성 또는 증거들에 대한 은닉 등등 조작 등등의 가능성 등등이 있다고 본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법원의 입장을 바꾸게 만들 만한 그런 증거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절차의 핵심이 될 테고요. 한학사 총재와 권성동 의원이 무엇을 가지고 주장하는지는 공개가 되진 않겠죠, 아직은. 예. 하지만 워낙 중요한 절차이고 중요한 피의자고 절차이다 보니까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는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또 공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